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오늘은 인트로가 조금 깁니다. 수능 독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든요. 바로 수업을 듣고 싶은 분께서는 댓글에 타임라인에서 인트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올해 수능과 가장 비슷한 평가원 기출은 무엇일까요? 당해 6월, 9월 모의평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능은 당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가장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즉,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평가원 기출은 다름 아닌 올해 6월, 9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꼼꼼하게 읽어둬야 할 지문은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윤리학, 논리학 제재의 도덕 문장 복합 세트였습니다. 제시문 제재를 기준으로 수능 독서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나온다고 해도 정확히 무슨 제재가 출제될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당장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경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출제될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출제될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해 6월, 9월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도덕 문장 복합 세트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독서 제재가 무엇으로 출제될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떻게 출제될지는 이미 도덕 문장 세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 문장 세트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맥락이 긴밀하고 문단 내 구조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논리적인 글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평가원은 단순하게 정보량이 많은 글보다 의미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글을 선호할 것이고, 특히 근거의 조합이나 재진술 관계 파악이 요구되는 지문을 킬러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원은 어째서 이런 출제 기조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수능 국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점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발전해왔는가 하면 국어 교육의 의미에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글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지요. 수능 국어의 위기는 2022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해결은 다소 불친절하지만 완성도는 매우 높은 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의 경우 저는 해당 세트를 꼼꼼하게 복기해 본 사람으로서 해당 세트의 교육적 가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가원은 독서 출제 기조를 조금씩 바꾸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독서는 정보량으로 학생을 압도하는 동시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비교가 핵심 출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도덕 문장 세트를 보고 평가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작년 평가원 문학,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문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한 긍정, 부정 감상이 아니라 비교 대조를 활용한 비평적 독해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출제 기조를 바꾸었을까요? 작품의 의미를 긍정, 부정으로 때려 맞히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고 논리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올해 평가원이 독서에서 왜 출제 기조를 바꾸었을까요? 단순하게 정보량이 많은 글을 부지런히 읽어내는 학생보다도 글의 의미 관계를 요령있게 파악하는 학생을 육성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만일 글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읽어서 풀어온 학생이라면 올해 수능 독서에서 당황스러운 세트를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출제 요소가 그 첫 번째 본질이며, 인간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그 두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의 본질과 방법을 배워봅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능 독서 제시문을 읽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하였으며, 설명해드린 방법에 맞게 평가원 기출을 차근차근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며 6월 모의평가 도덕 문장 세트를 읽는 영상은 제가 이후에 따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미상 주어마다 끊어 읽으세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해보고 명확하게 정해드립니다. 이, 가에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보조사, 도처럼 의미상 주어를 만드는 조사까지 끊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의미상 주어마다 끊어 읽어야 할까요? 인간의 언어는 주어부와 서술부를 결합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철수만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못하고 달렸다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지 못하며 철수가 달렸다처럼 주어부와 서술부를 결합했을 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 주어부와 서술부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는 주어부가 연속으로 나올 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철수가 영희가 달렸던 운동장을 달린다? 방금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누가 달렸던 거고 누가 달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머리가 굳고 생각이 턱턱 막히는 이유는 주어부와 서술부의 연결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쓰기 교재에서는 주어부와 서술부를 붙이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영희가 달렸던 운동장을 철수가 달린다? 훨씬 쉽죠? 하지만 평가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과부하시키기 위해 주어부를 연달아 쓰거든요. 아래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시입할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쉽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예시는 전부 6월 모평 도덕 문장 가 지문에서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문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상 주어마다 끊어서 읽어보면 문장이 전하려는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부와 서술부가 어디에서 끊겨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잘 보이니까요. 제시문 읽기 첫 번째 방법은 의미상 주어마다 꼭 끊어 읽는다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박스치고 정의는 괄호치기. 이때 제가 써드린 첫 번째 참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깔끔하지 못하고 더러운 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관용절을 겁나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먹던 사과를 오늘 학교 가는 길에 가져가 철수에게 먹인 용이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살짝 뇌가 뜨거워지지 않나요? 평가원이 정의를 친절하게 주면 참 좋을 텐데 정의를 줘도 꼭 읽기 어렵게 줍니다. 수식어구의 형태로 준다는 것이지요. 무엇무엇한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겁니다. 독서에서 개념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죠. 일반적인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수식어구로 주는 개념 정의도 놓치지 말고 챙깁시다. 또한 개념 정의에서 상위 개념과 종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으니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7번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시문 읽는 두 번째 방법이란 개념은 박스치고 정의는 괄호치기였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화 표지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끊어 읽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때 담화 표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 간 혹은 문단 내의 의미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을 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중요한 출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 평가원이고 의미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항을 출제한다면 저는 담화 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도덕문장 지문도 담화 표지 이해가 글의 전개를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6월 모평 도덕 문장에 출제되었던 담화 표지를 수합하고 저의 경험으로 몇 가지 채워 넣어서 수능 기출 담화 표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담화 표지의 쓰임은 지금 보시는 6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니 제시문의 맥락에 맞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서 제재에 따라 주목해야 할 담화 표지들이 있기는 합니다. 논리가 중요한 인문 지문에서는 반전, 근거가 중요합니다. 법학처럼 세부 항목이 많이 생기는 정보량 지문에서는 반전, 가정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처럼 어떠한 현상 및 기술의 과정을 묻는 과정 지문에서는 가정, 차례가 중요합니다. 각 제시문의 특성이 담화 표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제시문을 읽으실 때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시문 읽기 세 번째 방법은 담화 표지에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하기입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사례는 많이 못 봤습니다. 킹세정이 정확하게 두 가지 집어드립니다. 첫째는 제시문의 전개 방향 예측입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측에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장 연결 예측입니다. 앞에 문장을 읽고서 뒤에 문장을 읽을 때 뒤에 문장이 왜 튀어나왔는지 앞에 문장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그렇군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고 봤다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어라, 앞에서는 분석적이지 않다는 논의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왜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도덕 문장이 분석적일 조건을 설명하는 거죠? 예측합시다. 앞 문장과 연관 지어 이해했을 때 뒷 문장은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이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문장 연결 예측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단 구조 예측입니다. 특히 6월 모평 도덕 문장 지문은 문단 도입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문단 도입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이해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문단 내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큰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문단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는 특히 담화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례를 읽어봅시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길어. 담화 표지 보이시죠? 이거나가 있습니다. 또는 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 우선이라는 담화 표지가 보입니다. 우선은 차례,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하겠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일러줍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문장을 위해서 읽은 문장과 연결해보면 이것이 어떤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분석적 문장의 경우입니다. 즉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설명하는 건 뭐겠어요? 종합적 문장입니다. 즉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겠죠. 방금 읽은 사례는 6월 모의평가 가 지문 두 번째 문단의 도입부였습니다. 문단 도입부에서 문단 구조 예측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문단 구조 예측에 담화 표지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앞 내용과의 연결점입니다. 쉽게 말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뒤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이죠. 앞 내용과의 연결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개념과 그 정의를 잘 인지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략 이유를 읽어보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종합적 문장에 해당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념 정의에 따라 재진술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재진술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경험적 검증이라는 말이 겹치기 때문에 재진술 관계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학년도 수능 브레톤 우즈 세트 13번 보기 문항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국제 유동성 공급과 달러와의 공급이 재진술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겹치죠? 공급이 겹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세트의 1문단을 반면이라는 담화 표지에 주목해 읽어보세요. 그리고 동일 문항에서 제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13번 보기 문항 5번 선지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선지의 경상수지가 악화를, 제시문의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로 연결하고 제시문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를 보기에 외국 자본이 유입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경상수지, 수입, 유입으로 연결되는 개념 정의 관계, 재진술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올해는 그 정도까지 출제되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유념해 둡시다. 여하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상당 부분 표현이 겹치면 재진술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 내용과 연결점을 파악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읽기 5번째 방법은 출제 요소 표시해두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가원은 문제에 출제하지 않을 내용을 제시문에 쓰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시문에 쓴 내용은 거의 문제에 출제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이건 출제된다 라고 느끼는 대목은 매우 높은 확률로 어떤 선지에서든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요소인 이다, 아니다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번 강의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제자의 역할은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요. 독서에서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는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명이 너무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 같으신가요? 평가원 기출을 한번 분석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로 정말 대단히 많은 선지가 출제되었다는 사실을요. 물론 이다, 아니다라고만 쓰면 학생들이 다 알아버릴 테니 평가원에서는 표현을 조금씩 변주합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크게 이다 계열에 속하는 것이 있고 아니다 계열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쓱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표시하진 않더라도 출제되겠다 싶은 이다, 아니다가 나오면 표시해두고 문제 풀 때 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없다가 보이시죠? 아니다가 쓰인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여러분 부정이 보이시죠? 한 번 더 아니다가 쓰인 것입니다. 아래 가져온 선지는 도덕 문장 세트의 14번 문항에서 1번 선지입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부정이 없네요. 아까 읽은 부분에서 A요. 그러니까 그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있는가를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을 부정하는 견해라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겠네요. 참고로 가 제시문에서 1문단의 도덕 용어, 객관적 근거가 해당 선지에서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로 재진술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도덕 문장 세트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겠죠? 여러분께서 해당 지문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독해 실력을 갖추신다면 수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독서 파트를 해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적용해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독서 전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6월 모평 도덕 문장 제시문을 읽는 예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킹 세종이었습니다. 강령하세요.